제가 경제계에 들어온 게 41년 됐는데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위기라는 말이 적당을 한가요? 하지 않은가요? 글쎄요. 또 잘 나갔어요. 소득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저성장 굴레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니 잘 나가는 삼성을 자꾸 돌보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국가가 뭘 했는가? 우리가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게 누가 위기냐? 누가 얼마만큼 위기냐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네. 제가 경제계에 들어온 게 84년인데 예. 41년 됐는데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매년 위기였던 것 예.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의 절반 정도는 늘 해오는 상투적인 위기다 라는 관점에서 예.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위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절반은 제가 폄하를 하고 네. 그럼 그 위기가 없냐? 위기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 위기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몇몇 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엿보이는 데가 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부 다가 다 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하는 것은 위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이제 이걸 우리가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위기가 남발되어 있다. 저는 대표적인 게 저는 우채비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가계부채가 위기다, 국가 위기다 하는 이야기를 한 20년 전서부터 했거든요. 예. 근데 아주 멀쩡하잖아요. 물론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저는 뭐랄까 확장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저는 흐트려 버린다. 위기면 어떤 부분이 위기냐 이렇게 좀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어제 대선 토론회 다 당연히 두 분 모두 보셨을 테고 과연 거기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여겨졌었는지 뭐 그들의 전략이나 태도일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온 정책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찌 보셨습니까? 최근에 와서 삼성이 어렵지만 그럼 그 전에 삼성은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항상 위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예.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는 지난 한 4, 5년 동안 5년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위기라는 말이 적당을 한가요? 하지 않은가요? 글쎄요. 또 잘 나갔어요. 삼성전자 아무래도 네. 최근 한 1, 2년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왔던 삼성, 현대차 뭐 그 정도 예. 지금 수출 실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산업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네. 근데 고위공무원들은 그럼 지난 한 5년 동안 어려웠을까요? 고위공직자들요? 국회의원들은 지난 5년, 10년 동안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게 누가 위기냐, 누가 얼마만큼 위기냐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네.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가계소득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게 한 4년 전하고 수준까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가계소득이 4년 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중소기업, 자영업, 그 다음에 특고.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소득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저성장 굴레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가의 정책이 잘 나가는 삼성을 자꾸 돌보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국가가 뭘 했는가?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맨날 위기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대책은 뭐냐면 삼성에 몇십조 도와줘야 된다. SK에 몇십조 도와줘야 된다. 그동안 그런 정책을 20년 해왔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삼성은 또는 뭐 SK나 현대자동차는 잘 굴러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2,500만 우리 근로자들은 계속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위기라는 말을 그렇게 막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좀 핀셋 같이 잡아서 우리 위기를 이야기하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계소득이 무너지고 있는 분야가 중산층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다. 전체 2,800만 근로자로 따지면 그나마 안정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0만 명, 여기는 이제 의사, 변호사, 고위 공직자, 뭐 대기업 포함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예. 나머지 2,100만 명은 지금 굉장히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 대선 후보자들은 거의 말을 안 했다. 저는 그게 충격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어려운 것 같이 이야기하면 예.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제가 통계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5분위의 소득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어요. 5분위, 제일 잘 사는 20%. 네. 근데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이게 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면 네. 아무리 위기라고 떠들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업소득이라는 건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도 크게 하는 분이 있고 작게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1분위부터 5분위로 쭉 나누어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 전 업종의 사업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그 계층에서. 예. 뭔 이야기냐? 근로소득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은 빵빵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소득은 지금 계속해서 전 계층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경제 위기의 핵심 또는 한국의 소득의 위기의 핵심은 뭐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이것이 어저께 대통령 토론에서 후보 토론에서 나왔었어야 된다. 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게. 그래서 제가 제시했죠. 부가세 인하하자. 부가세를 10%에서 한시적으로 절반 정도만 낮춰주면 사업이 저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위기를 전 국민으로 대상을 하니까 자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든 국민 이렇게 돈 주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부분을 저는 핀셋 집어서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경을 시행하자라는 건데, 추경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미국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또 5.5%의 높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분기별로는 한때 4% 가고 연평균으로도 2%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의 정설이 없어요. 예. 근데 대부분이 뭘 지적하냐면 공통적으로 소비가 빵빵했다. 그럼 미국의 소비가 빵빵한 건 사실이다. 근데 미국의 소비가 왜 빵빵했냐? 그 원인이 뭐냐? 상당 부분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미국 주식시장이 나스닥이나 다우나 S&P가 꾸준히 올랐어요. 지난 한 5년을 놓고 보면. 그래서 그것이 시가총액이 합치면 한 45조쯤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주식 투자가들의 실질 소득을 받쳐주면서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더라도 팬데믹이 오더라도 돈만 쓸 수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소비를 나타난 게, 아까 이제 최 교수님은 1.9조 달러의 바이든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크게 기여를 했겠지만 저는 미국 증시가 탄탄하게 받쳐준 결과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준 원인은 미국 내부에도 물론 있지만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우리나라 자금이, 일본 자금이, 유럽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린 면이 많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탄탄했던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은 외부 요인이다. 우리나라 GDP로 최 교수님 얼마 되나 2,400조쯤 되나요? 그렇죠. 지금 2,400조 명목으로. 예.
절반이 민간 소비거든요. 그럼 1200조예요. 1200조인데 이건 부가가치 개념이거든요. 그럼 매출 개념으로 따지면은 민간 소비는 적어도 한 3배 정도, 4배를 곱하면은 거의 한 5천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1년에 우리가 민간 소비로 쓰는 돈이 예. 매출 기준으로. 근데 지금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얼마나 13조잖아요. 그죠? 뭐 2차 추경 한다 해도 다 합해서도 한 50조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우리의 민간 소비의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5천조인데 50조 추경을 한들 그게 큰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추경을 가지고 성장률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개념 자체는 고무줄을 너무 땡긴 거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가 추경을 뭐 100조 이상 해봤지만은 예. 저는 그것이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예. 따라서 그럼 추경이 필요 없냐? 그거는 아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어려운 그 섹터가 있다는 거죠. 그 섹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좀 밀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추경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이 있잖아요. 네.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생산을 비교해 보면요, 2019년 수준을 하회하는 업종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 그게 제조업이 특히 심한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요 지금 생산 수준이 6년 전에 코로나 직전 수준보다도 더 못한 업종이 절반이 넘어요. 제조업은 훨씬 더 많고.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지금 이 위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 줄 거냐?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기업에다가 돈을 넣어줄 거냐?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최백 교수님의 원인 분석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기업에 저는 돈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추경을 하더라도 예. 저는 기업 쪽으로 이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